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고전소설의 특징에 관련해가지고 선생님하고 간단히 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실제 지문을 통해서 그렇게 고전소설의 특징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그거까지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고전소설의 특징 한번 먼저 좀 살펴볼게요. 여기 보시면 자, 인물의 유형은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나눌 수 있는데 그 성격 변화의 여부에 따라서 이제 성격이 변화하지 않고 단일하고 이제 일관된 성격을 보여주는 인물들을 뭐라고 하냐면 평면적 인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이제 고전 소설 같은 경우는 평면적 인물이 주로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입체적 인물은 이야기의 전개 과정에서 변화하고 발전하는 성격 특징을 보여주는 인물인데 보통 이제 현대 소설에서 이런 인물 형식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성격의 대표성에 따라서 어떤 특정 신분이나 집단의 성격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을 전형적 인물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고전소설은 대체적으로 어때요? 전형적 인물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개성적 인물은 특정 시대나 계층, 집단하고는 관계없이 개인만의 분명하고 독특한 성격을 지닌 인물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인물들을 개성적 인물이라고 얘기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초월적 인물이 나오는데 이제 이런 것들 도수를 부린다거나 그런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뛰어난 어떤 능력, 인간 한계를 넘는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인물들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고전 소설은 평면적 인물이면서 이제 보통 전형적 인물들이 많이 나오고요. 이제 간혹가다가 초월적 인물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좀 있는 거죠, 그렇죠? 됐죠? 두 번째 이제 다시 고전 소설의 사건과 구성을 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미 그 최적전에서 같이 공부를 했었었죠, 그렇죠? 사건이 비교적 어떻게 일어나요? 우연히 일어나요, 우연히, 그렇지? 뭔가 개연성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요. 어때요? 굉장히 사연이 이제 우연적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비현실적인 이야기들이 조금 같이 전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고전 소설의 사건은 기본적으로 우연성이에요, 우연성. 그래서 사건이 어떤 필연적인 상황이나 원인 없이 개연성이 없이 우연하게 발생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다라는 거 그거 알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비현실성 여기서는 전기성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일어나기 어려운 신기하고 이상한 사건들이 자주 일어나게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고전 소설의 구성은 보통은 이제 평면적 구성, 순행적 구성, 시간의 흐름이 순차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원적 구조라는 게 있는데요. 이원적 구조라는 거는 어떤 두 개의 세계가 드러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신선이 살고 있는 천상계나 혹은 인간이 살고 있는 지상계 이런 식으로 이원적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 경우가 있고 거기 이제 설명 보시면 천상계의 인물인 주인공이 죄를 짓고 지상계에 내려왔다가 다시 어떻게 해요? 이제 이런 시련들을 극복하고 천상계로 올라간다는 설정이 주로 많이 나타나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전 소설은 이제 이러한 구성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특징을 보시면 이제 고전 소설의 문체하고 서술자의 개입이 이제 드러나 있는데요. 문체는 이제 문어체가 많이 사용이 되죠. 문어체. 그래서 문어체하고 이제 우리 예전에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구어체인데요. 구어체는 이제 말을 하는 어투고요. 문어체는 일상적인 대화에서 쓰는 말투가 아니고요. 글에서 주로 쓰는 말투를 문어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일상적인 대화에 쓰이는 말투는 뭐다? 구어체다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뭐는지라, 그다음에 뭐뭐더라, 가로대, 뭐뭐왈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뭘로 본다? 이제 문어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운문체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요거는 보통 이제 예전에는 이제 글로도 읽었지만 이걸 이제 전기수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낭송을 하기도 했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그 팔소리기 소설의 흔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운율이 느껴지는 문장이 연속된 낭송하기 좋은 운문체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서술자의 개입 혹은 편집자의 논평들이 이제 드러나는데 이건 뭐냐면 작품 밖의 서술자가 작품에 개입해서 인물과 사건에 대해서 판단이나 생각, 느낌을 직접 서술하는 거죠. 그래서 주로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많이 드러나고요. 문장은 주로 서리적 의문문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감사 앞이라 감히 반가운 기색을 못하니 그 곤경이 어떠할까 이랬어, 그치? 그러면
요거는 사실은 그 인물의 감정에 대해서 서술자가 뭐 하는 거야? 추측과 판단을 드러내주는 거죠. 그쵸?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뭐라고 한다? 우리가 편집자도 논평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쵸? 그래서, 고전소설에는 사실 얘들아, 이런 이제 서술자의 개입이 드러나 있는 부분들이 사실 중요하죠. 그치? 그러니까 작품 안에 사실은 개념을 좀 알아야 되고요. 개념을 바탕으로 작품 안에서 적용할 수 있는 연습까지 조금 마무리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고전소설의 특징으로는 풍자, 해학, 언어 유희 정도 이제 알 수 있는데요. 그거 설명 좀 다시 드릴게요. 자, 풍자라는 거는 대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대상을 비꼬고 공격하는 방식을 풍자라고 하고요. 요거는 이제 공격성이 있는 웃음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그죠? 공격성을 바탕에 담고 있고 어떤 웃긴 요소들은 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공격성이 바탕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그거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해학은 대상에 대한 연민과 그 애정을 바탕으로 해서 대상을 감싸 안으면서 동정심을 유발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뭐 그냥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선생님 설명한 것처럼 뭐 길 가다가 바나나 껍질 밟고 넘어지면 해악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이 해악이다. 그러니까는 그냥 이제 웃긴 거예요. 그냥 웃긴 거. 그래서 풍자와 해악은 기본적으로 웃음을 불러일으켜 주지만 이제 대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언어 유희 볼게요. 언어 유희는 말이나 글자, 소재로 하는 놀이, 발음의 유사성, 동음이어 활용, 같거나 비슷한 소리 반복, 도치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말장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풍자나 해학에서 어때요? 많이 활용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언어 유희도 이제 뭐 말장난이기는 하는데 이제 이것들이 어떻게 그 작품 속에서 드러나는지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까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을 숙지하고 있고 이런 개념을 실제적인 지문 속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한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얘들아 봤을 때 그 하루 수능에서는 사실은 이게 그 작품의 길이가 너무 짧게 단편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뭔가 되게 깊이 있는 걸 좀 묻기는 사실은 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부분을 공부하실 때는 그런 부분에 이제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배웠던 이론, 개념들을 좀 정리해보는, 적용해보는 그런 연습을 한다는 생각을 하고 이 작품을 공부를 좀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고전소의 특징부터 이제 한번 앞에 작품 여기는 안 들어가기로 했어요. 여기 강릉 추월전하고 뒤에 보시면 숙향전은 시험 범위에 포함이 안 되어 있으니까